여러분, 믿음과 이성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서로 싸우는 두 라이벌을 생각하실 거예요. 특히 중세 시대는 이들의 거대한 전쟁터였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생각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중세 사상가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진짜로 뭘 고민했는지 그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왼쪽이 우리가 흔히 가진 생각, 믿음과 이성의 전쟁이죠. 하지만 실제 중세의 지적인 분위기는 오른쪽에 훨씬 더 가까웠어요. 바로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파트너십이죠. 이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이성이라는 파트너의 손을 잡고 내가 믿는 걸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는 중세를 이렇게 오해하게 됐을까요? 이 생각은 사실 꽤 최근에 만들어진 말하자면 현대적인 통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왜 이게 중세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지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이 토머스 윌리엄스 교수의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작 그 시대를 살았던 사상가들한테 가서 당신들 믿음이랑 이성이랑 싸우느라 힘들었죠? 하고 물어보면 네? 그 둘이 왜 싸워요? 하면서 오히려 당황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 문장 하나가 우리가 가진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세시대의 진짜 지적 프로젝트였던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뭔가를 억누르고 못하게 막고 그런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열정적인 탐구의 이야기죠.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철학,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을 믿음의 적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몇몇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사상가들 대부분이 공유하던 일종의 합의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성은 파괴자가 아니라 멋진 건물을 짓는 건축가 같은 역할이었던 겁니다. 자,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힙했던 철학, 바로 플라톤 철학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걸 활용하면 되겠다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안은 거죠. 자신의 믿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강력한 틀이 될 거라고 본 겁니다. 과연 어떻게 그랬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철학은 싸워서 이겨야 할 라이벌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도구 상자였던 거죠. 이 상자 안에 든 연장들을 잘 쓰면 믿음이라는 집을 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에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적 도구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 복잡한 생각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팻과 크리스 이야기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팻이라는 완벽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죠. 이게 바로 플라톤이 말한 변치 않는 진리의 세계, 가지적 세계예요. 그런데 대학에 가면서 이 팻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 대학이 바로 우리가 사는 불완전하고 계속 변하는 감각적 세계고요. 거기서 크리스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꽤 매력적이지만 팻만큼 완벽하진 않아요. 바로 이 크리스가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불완전한 복제품들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불완전한 크리스를 보면서 내 옛 연인 팻은 정말 완벽했는데 하고 그 완벽함을 어렴풋이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가요? 복잡한 철학이 쏙 들어오지 않나요?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가 한참 지나고 중세 지성계에 정말 말 그대로 태풍의 눈 같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오랫동안 잊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대거 발견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지적인 판 자체를 뒤흔드는 정말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망한 후에 플라톤 철학이 쭉 대세였죠. 그러다가 거의 500년 동안은 좀 조용한 시기가 이어져요. 그러다가 13세기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등장하면서 와, 이건 지적인 빅뱅이라고 할 만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13세기의 사람들이 그냥 그 철학자라고 불렀다면 그건 플라톤이 아니라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이름이 아니라 직함으로 불린 거죠. 그만큼 그의 영향력이
정말 압도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적 혁명의 중심에 바로 그 이름 토마스 아퀴나스가 서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 강력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보고 이거 위험한데? 하면서 밀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반대였죠. 이걸 기독교 신앙과 멋지게 합쳐서 훨씬 더 크고 체계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이걸 바로 거대한 종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퀴나스는 이 둘의 관계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마치 역할을 분담하는 파트너처럼요. 자, 이성,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예를 들어 신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증명할 수 있지. 이건 믿음의 서론이야. 하지만 믿음, 너만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어. 삼위일체 같은 신비는 이성만으로는 할 수 없지. 이건 신앙의 신비야. 이렇게 각자의 영역을 명확히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둘은 각자 자기 역할을 할 뿐 절대 서로 싸우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 한 거죠. 이게 바로 아퀴나스 종합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와, 아퀴나스가 모든 걸 해결했구나. 해피엔딩. 이렇게 끝나면 너무 재미없겠죠? 사실 아퀴나스의 이 멋진 종합도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어요. 믿음과 이성의 관계라는 건 뭐랄까 딱 정답이 있는 결혼식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서로를 알아가며 이어지는 그런 끝나지 않는 대화에 더 가까웠거든요. 실제로 아퀴나스 다음에도 둔스 스코투스나 윌리엄 오컴 같은 쟁쟁한 사상가들이 나타나서 잠깐만요, 아퀴나스 선생님 생각에 이런 문제는 없는지요?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다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건 당시 지성계가 죽어있는 게 아니라 아주 활발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증거죠. 이 대화는 계속됐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세시대의 철학은 믿음을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을 사용해서 신의 존재 같은 것들을 증명하는 역할. 두 번째는 반대로 인간의 이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 한계를 명확히 그어주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내부적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만드는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중세의 진짜 이야기는 믿음 대 이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믿음이 이해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이성이라는 아주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이었다는 거죠. 중세 사람들은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예. 중세에 대한 중세는 믿음과 이성을 전쟁의 관계로 보지 않고 협력의 관계, 즉 중세가 추구한 기독교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었다. 이거를 이제 잘 정리해 줬네요.